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공천, 즉 임종석 전 실장을 주느냐 떨어뜨리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임종석 공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자 라는 집단 움직임 조짐도 보입니다. 비명 고민정 최고위원이 급기야 최고위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30 의원도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과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30 의원이 오늘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오늘 30 의원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 비명 홍문표 의원도 심상치 않다라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 공천 갈등의 최대 뇌관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가 민주당이 미루어왔는데 오늘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미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 참석을 보이콧한 상태입니다. 비명, 친명 간의 이 공천 갈등이 오늘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기로. 국민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일까지 복귀하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29일까지 복귀하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책임을 안 묻겠다라는 회유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파국.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최고위 보이콧, 추가 탈당 시사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 오늘 아침이 민주당 공천 갈등의 최고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향신문은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보시는 것처럼 파국. 고민정 무기력하다라며 당무 거부. 박영순 탈당, 홍영표도 여차하면 탈당할 수 있다. 거기에 30 의원의 탈당 시사.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되풀이만 하고 있다라고 경향신문이 꼬집었습니다. 되풀이만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이 대표의 이 주장이 적어도 이런 비명계 의원들에게는 1도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개화. 조선일보 12면 기사 함께 보시죠. 빨리 온 봄, 매화 최대 40일 일찍 폈다. 벌써 폈네요. 자, 제주에선 84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했다라고 합니다. 올 1월 기온이 평년보다 1.8도 높은 탓입니다. 광양의 유명한 매화 축제가 평소보다 한 주 빨리 개막한다라고 합니다. 봄이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상식 용어입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콜드론치. 이 대한민국 안보를 논할 때 요즘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기술 탈취 후 개량 SLBM 시험을 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콜드론치,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서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직 국방부 출입 기자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엔진이 점화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발사, 그 뜻 그대로 콜드론치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이 콜드론치 기술을 2016년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탈취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 기술인데 북한이 자꾸 훔쳐가려 한다면 이걸 막아야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문체부 차관을 역임하신 KBS 앵커 기자 출신의 박성규 전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야권의 두 분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선임 대변인 김효은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서재현 전 상근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이, 지금 이 순간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폭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임종석을 어떻게 할까? 오늘 민주당 공관위도 미루던 그 결론, 뇌관을 터뜨릴 걸로 보입니다. 임종석을 컷오프 시킬 것인지, 혹은 임종석에게 공천을 줄 것인지. 답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택을 민주당 공관위가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의 방향은 천지차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민감하고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주목한 첫 번째 이야기, 이 장면입니다. 임종석의 뇌관을 터뜨릴 것인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임종석을 공천할 건지 말 건지 총선 끝나고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어쩌면 결정할 것 같다라는 기류가 강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기야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지금 보면 김영주 부의장의 하위 20%, 그리고 탈당 선언, 이수진 의원의 탈당 선언, 박용진 의원에게 하위 10%, 윤영찬, 설훈, 김한정 등등등등등. 이 갈등은 임종석 공천 여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제 비공개 최고위 사천 논란 항의, 이재명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어제 비명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를 불참하는 항의성 보이콧까지 이뤄졌습니다. 전날 밤 최고위에서 당내 여론조사 하위 20% 명단에 공정성 논란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최고위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심야 최고위가 전혀 딴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당무가 되고 있지 않으니 회의 참여가 무의미하다라며 최고위를 보이콧했습니다. 급기야 비명계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게 문제 삼으며 최고위에 불참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성규 차관님, 민주당 공관위도 계속 미뤄왔는데 네네. 오늘 공관위가 예정돼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제에 대해서 결론 낼 수도 있다. 안규백 의원 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결론 내려보세요?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비명 친문계에 대해서 일종의 컷오프와 가까운 조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 예상입니다. 예. 제 예상은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몇 가지 힌트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나오는 데마다 계속해서 임종석 전 실장은 그쪽은 아니지 않느냐, 그 당의 요구대로 다른 지역을 좀 선택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고, 예. 오전에 오면서 지금 새로 선관위 위원장에 지명된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범계 의원도 똑같은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줄 것 같으면 당이 요구하는 중진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라고 하는 비중이 있는 인사로서의 책임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결정될 거는 결정될 것 같죠.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우리 지금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점입가경의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점입가경과 설상가상. 예. 이제까지는 사실은 공천과 관련된 잡음들이 당사자 중심들의 반발과 당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반 의원들의 반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도부로 튀고 있습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며칠 전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위 20%의 그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면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네. 그걸 역시 이제 공관위원장이 받았다가 하루 만에 또 뒤집는 현상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서도 이른바 김우영 의원, 그 강원도당 위원장의 문제도 제기하고, 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른바 총대를 메고 현재 상황에
극복을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 가세를 한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의 요구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막혔어요.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고민정 의원이 이제 이른바 보이콧으로 가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이제 됐죠. 네. 그러면 그런데, 고민정 예. 최고 등이 보이콧하더라도 이 대표는 결심에 큰 마음의 변화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뭐 이 대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예. 당의 공관위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꿀 것 같으면 진작 바꿨죠.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끌어오질 않았죠.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대표는 단순히 임종석 실장의 문제를 한 개인의 공천 문제를 보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뭐냐면은 임종석 실장이 선거를 통해서 그쪽에서 공천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8월 달 전당대회에서 친문의 중심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당권 도전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있는 미래 앞으로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 이 문제 오늘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임종석 실장의 뜻대로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박성규 전 차관님의 예상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에게 꼴찌 통보 그리고 재심을 신청했지만 정광석화와 같은 문자 기각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에 대한 하위 통보 탈당 선언 이수진의 탈당 선언 등등등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마침 민주당의 전략 공관위가 예정돼 있는데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잠시 후에 있을 민주당 전략 공관위에서 임종석 공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규백 의원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에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조사를 아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울 중성동구 갑 선거구의 경우는 여러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있었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서 잠정 보류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했을 때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는 서울 중성동구 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어제 안규백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중성동 갑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을 줄지 말지를 오늘 결정한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 가장 중요한 뇌관이 터지는 분수령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들으셨다시피 임종석 전 실장은 송파갑 등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한 상황. 나는 중성동 갑 아니면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안규백 의원 이야기 좀 전 들었듯이 잠시 후에 컷오프를 시키든 성동갑에 경선을 붙이든 험지에 강제로 보내든 세 가지 중 하나를 잠시 후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최고위 불참은 그럼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할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부에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으로서 이전에 보면 굉장히 친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치 찐명처럼 그렇게 많은 발언을 해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이제 갈짓자를 걷는 걸음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특히 공천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명은 아니지만 거의 춘친명, 최근에 친명으로 간 사람 이 정도의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나는 개딸이자 동시에 수박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최고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공천 받았잖아요. 예.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이제 공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제 설마 내가 이렇게 쓴소리 하고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공천을 취소하겠느냐? 만약에 저렇게 갖고 공천 취소해버리면 민주당의 이번 선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지가 어느 정도 굳건하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할 말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실장에 관한 공천 여부는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뇌관이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을 사실은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이 정도 사안이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지 않았을 때 후폭풍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나 논란을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준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습이 됐느냐 그렇지도 않고 이 예를 들어 임종석은 줬다 치자고요. 그러면 김용준은, 박용진은, 서른은, 김한정은, 윤영찬은 그러니까 할까요? 여기에서 밀려버리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게 해소되지는 않는 거다. 그렇죠.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당 대표의 권위랄지 지도부의 권위가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내부의 어떤 기류 자체는 임종석이는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기류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임종석이 뜨거운 감자인데 줘서는 안 된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그곳에 나가서 이기는 것은 거의 뭐 명백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겨서 돌아왔을 때 어떤 후환. 근데 거기를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국민의힘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요, 그곳에. 근데 단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을 전 실장을 안 보낸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를 보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곳에 가서 임 실장이 만약에 승리를 해서 돌아와 버리면 임 실장의 어떤 지위는 굳건해지고 결국 친명이랄지 비명이 임종석 전 실장 중심으로 이게 힘을 모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부터 자르자는 그런 걸로밖에 이제 보이지 않는데 지금 민주당 공천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어느 정도 본인이 지분을 네. 갖고 가는데 모든 지분을 갖고 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예.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성동 갑의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을 공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희숙의 대항마로 과연 민주당 지도부 공관위는 누굴 선택할까? 가상 여론조사가 최근 실시됐었죠. 이 지역을 포함한 주요 관심 지역의 가상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복귀해보죠. 중성동갑 임종석 전 실장을 넣었을 때 윤희숙 전 의원과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어요. 33대 30.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을 넣었을 때 최근 거론이 되고 있던 인사 중 한 명이 추미애 전 장관이기 때문에 31대 33. 역시 추미애든 임종석이든 윤희숙 전 의원과 상당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느낌이 임종석보다 그럼 추미애가 낫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애매한 분위기. 애매한 분위기. 김효은 선임 대변인께서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네. 그럼 공관위는 왜 그렇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은 추미애 전 장관 등을 임종석 전 실장의 대체군으로 고민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공천을 주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경선에서부터 배제하거나 예. 아니면 불리한 경선 구조를 만든다.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탈락시킬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사 3인방 하면서 계속 세 사람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예. 그랬을 때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역에 그동안에 좀 거론이 됐었고 또 저 지역이 이제 한양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미애, 임종석 두 사람 다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어떤 한양대의 어떤 대표적인 네. 그동안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마 이제 지역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경쟁이기도 하군요. 네네.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마음이 멀어지긴 했고요. 저는 임종석 임종석 실장이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가기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저 지역은 뭐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세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는 뭐 이제 와서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경선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네. 결과였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지도부도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하더라도 그러면 친문들이 집단 반발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집단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그런 민주당을 나가서 어떤 세를 형성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 반발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의 공천 스타일대로 저는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박성규 차관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까 그 가상 대결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군요.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한번 다시 띄우시면 상당히 이 중성동 갑에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기가 결코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닌데 임종석이 오든 추미애가 오든 누가 오든 윤희숙 전 의원은 할 만한 지역이다. 그럼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가상 여론, 가상 대결의 조사는 윤희숙 의원에게, 후보에게 굉장히 좋아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저게 상대가 결정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게 되면 저 수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뭘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로 볼 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성동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냥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잖아요. 오늘 한동훈 네. 그 위원장이 마침 그렇죠? 성동을 갑니까? 예. 그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역시 당의 지지도와 그 후보들의 힘을 같이 받는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당연히 보고 이번에는 뺏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까지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임종석이라고 하는 후보가 가장 강력한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넣으면서 고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든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보다 후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3%에서 5%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까지 선거 결과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은 지금 백중세로 보이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뺏기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까 못했던 얘기를 한마디만 좀 하고 갈게요. 네. 고민정 의원이 왜 최고가 지금 이렇게 튀느냐 하는 얘기 잠깐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후보가 본인이 일찍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나서도 된다는 판단도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당 내외에서 친문들의 압력을 지금 대단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나서서 싸워줘야지 지금 가만히 네 문제 해결됐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문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지금 저한테는 좀 판단이 돼요. 그게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알다시피 지금 최고위원 가운데는 비명으로는 고민정 의원은 한 사람이거든요. 다 친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읽어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이번 선거가 당은 안 이겨도 좋다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방탄을 할 수 있다면은, 나를 향한 방탄을 할 수 있고 내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도움이 된다면은 당의 승리와는 관계없이 내가 이기는 승리가 중요하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당이 이겨도 내가 당권 잡지 못하면 이 선거는 이긴 선거 아니다. 이재명 대표요. 당이 저도 당권 잡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이긴 선거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가장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성규 전 차관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서재현 네. 부대변인의 반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면 하나 더 보시죠. 비공개 심야 최고위를 앞서 고민정 비명계 최고위원 등을 문제 삼았는데, 도대체 그 심야 최고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홍익표 원내대표, 이게 참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성동 갑의 지금 현역 의원이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홀로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비계된 그 자리에 누굴 넣느냐를 두고 지금 당내에 분란이 있는 거죠.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은평을 공천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서울 은평을의 경선에 참여하는 문제 등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김우영 도당위원장은 친명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 위원장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평을 경선 참여는 부당하다 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런데 이 의견이 묵살됐다라고 전해집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서재현 예. 부대변인님. 근데 이제 방탄은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이 더 필요한 거라서요. 아, 지금 방탄은 이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고 예, 있다. 그래서 여의도 일각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인 김건희 여사라고 하듯이 컷오프 대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재상정 논의할 텐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표가 예전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지분을 쪼개주고 본인의 입김으로 해서 낙하산 공천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전략지역구잖아요. 사실 이게 임종석 실장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 정말 정치 역사상 정말 모범 사례였거든요. 2년 전부터 험지 본인이 지역구에서 험지를 도전하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기존의 지역구도 그렇지만 새로 이제 전입된 지역도 새로운 당원들과 지역위원장 간 조율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었는데 이런 모범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었으면 차라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그 지역구에 갔었으면 아마 50% 이상 넘었을 겁니다. 확신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자꾸 친문 대 뭐 어떤 친명 이렇게 프레임 전쟁화되다 보니 전략 지역구에는 원칙상 안 되는 겁니다. 임종석 실장은. 그러나 우리가 뭐 절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정치란 게. 그래서 예. 시스템이 있지만 이게 전략.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 시스템대로 하지만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또 혼란이 있어서 안 된다면 또 김종석 실장에 대한 의견 또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고민을 한 달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원칙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논리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아들분이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컷오프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컷오프 되든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문명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전혀 아니고 원칙과 전략적 그런 여러 가지 뭐 또 특히 말씀드리면 윤희숙 때 이제 임종석을 했을 때면 전체 판세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정말 정무적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는 모든 당원들과 그리고 친문이든 뭐 친명이든 다 동의하고 이후에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방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방탄 공천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서 공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다라는 서재현 부대변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언론에 나왔어요, 많이. 언론 많이 나왔어요. 네. 저 언론도 많이 보는데 들어보지 못했고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방탄을 해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사실은 이전에 어떠한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랄지 이제 고민정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해도 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편이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치는 거고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폭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어떤 공천을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누구 부탁받고 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침묵을 했다가 이제는 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시 후에 이 중성동 갑을 찾습니다. 윤희숙 후보죠. 윤희숙 후보도 그 자리에 함께 할 걸로 보이는데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잠시 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에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인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천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급기야 탈당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다. 통보를 받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 혈전하듯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당도 시사했습니다. 출마한다는 겁니다.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건 차분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결정은 하셨어요. 예, 결정을 했습니다. 전 출마를 합니다. 그럼 민주당 이름표가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이제 어떤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는 건데요. 두 선택지 중에선 어디가 더 유력합니까? 그건 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생각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자기에 처해 있는 조건에서 결단을 하고 자기 거취를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이 정도 급의 뭐 파괴력 있는 논란은 아닙니다만 작게 술렁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봉에 안기령 부대변인을 공천한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최근 한 유튜브에서 재미로 한 발언이었겠습니다마는 차은우 보다는 이재명을 선택한 이 안기령 부대변인, 본질은 도봉에 연고도 없는 신인을 전략 공천한 배경이 논란이란 겁니다. 도봉구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적이 있을지 의문인 분이다. 도봉구 지역의 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 민주당의 고참 당직자는 안 부대변인 기여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 같다. 당내에서도 왜 안기령을 줬지? 라는 의구심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 도봉갑 전략공천. 이곳은 고 김근태 의원이 3선, 김근태 고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여사가 3선한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상징적인 지역이 바로 이 도봉갑이라는 곳인데 도봉과 연관 없는 더군다나 전직 도봉구청장을 떨어뜨리면서 공천한 안기령 상근부 대변인을 두고 당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직 구청장이었던 이동진 전 구청장은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쟁력 조사도 없이 도봉구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전략공천 방식의 결정에 속수무책이다 라고 무기력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효은 선임 대변인님,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셨잖아요. 네. 이 도봉구의 전략공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미래에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이 뭐 매우 놀랍죠. 예.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을 정도로 뭐 친명 공천 일색으로 갔는데 저는 안기령 그 상근 부대변인 그 공천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아마 안기령 부대변인이 지난 대선 한 50일 정도에 이제 다른 방송사 아나운서와 같이 이제 뭐 영입 아닌 영입처럼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으로 뭐 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아까 민주당 고참 당직자 얘기도 있지만 아니 그러면 당에서 바닥에서부터 헌신했던 사람들은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기령 부대변인이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저런 그 민주당의 좋은 지역에 서울에 그리고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에 저렇게 낙하산처럼 갈 수 있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인 거는 너무 저곳은 자명하고요. 민주당에게 좋은 지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오랫동안 민주당이 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뭐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을 공천했다고 뭐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저렇게 하면 과연 공정해 보일까요? 예.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뭐 젊은 지금 후보죠. 공정해 보이는지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도부에 잘 보여서 공천 받으면 누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이며 어두운 곳에서 당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냥 위에 잘 보이고 거기에서 이쁨 받아서 공천 받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는 사무직 당직자를 해왔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기회가 봉쇄해야 되는 거 정치는 저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지금 청년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경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부 대변인 반론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청년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준비하신 분은 허탈감 있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전략 지역구의 시스템적인 것이고 상대성이 있는데 저는 이분 안기령 전략공천은 사실은 김재섭 비대위원이 시켰다고 보는 것인데요. 사실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이 도봉구에서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방송 패널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상대성으로서 30대 그리고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이 또 방송 패널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30대 또 젊은 또 이제 차세대 미래 정치인으로서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게 전략 지역구의 모범사례인 것이고 만약에 상대가 좀 그렇지만
김재섭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으면 아마 안기령 저분은 전략공천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공천에 대해서 뭐 물론 연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연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국가, 지역과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고 또 얼마나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고가 없더라도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연고가 없어도 많이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또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이제 좀 뭐 인물 평가로 해내서 뭐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예능을 진짜 다큐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할 때 옆에 있는 개그맨이 윤석열 대통령은 요리할 때만 웃으시네요 했거든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리할 때만 웃나요? 보통 부인하고 대화할 때도 웃고 부인 생각할 때도 웃잖아요. 그 정도를 뭐 근데 예. 허위 사실로 기소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렇듯이 차은우와 이재명 대표를 외모 평가에서 공천 줬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예. 주장하는 것도 안 맞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이 안기령 공천을 두고 서재원 부대변인은 전략 공천의 모범 사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효은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은 이게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락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모범 공천이라고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김남국 대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국. 좋아하네. 이것만 나간다. 아니, 민주당 화이팅. 우리는 하는.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대표의 코를 파주거나 아부만 하는 아부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됐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앞서서 서재원 부대변인이 이제 전략 공천의 모범 사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민주당 공심위원이셨잖아요. 우리 서 부대변인 저거 시각이 너무 다르네요. 여러 측면에서. 이건요 코미디예요 일종의. 이 도봉가 유권자를 완전 무시한 그런 공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날벼락 공천이죠. 특히 그 도봉갑에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면 이 안규령 씨가요 보도 프로그램에서 MC를 좀 했었어요. 근데 길게 하지 않았어요. 짧게 했었고 그 당시에도 편파 방송을 하는 걸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방송에 안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아까 그 예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예능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예능도 이제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첨을 위한 한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저 안규령 씨가 공천 받았을 때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들이 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 일부 대가 상근부대변인들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요 5년 10년 동안 엄청나게 민주당을 위해서 일했어요. 방송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호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궤변론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벼락 치듯이 날벼락 치듯이 딱 차고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는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뭐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김재섭 그 도봉갑 위원장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김재섭 도봉갑 위원장은요 이전부터 엄청나게 지역구를 갈고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지에게는 그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갈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찍 가서 많은 지역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교가 되는데 단지 이게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유로 저런 사람을 내보내면 당선될 수 있다.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내보냈다. 아마 도봉갑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진정하게 비교를 하고 투표할 생각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요. 서재원 부대변인 반론 있습니까? 반론 근데 저도 그 돌아다닌다고 그냥 다 봤는데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 질문은
잘생긴 국민의힘 선택할래요? 아니면 못생긴 민주당 선택할 때 답을 안 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러면 해당 행위입니다. 저렇게 따지면. 예, 그게 민주당을 못생겼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징계해야겠네, 징계. 잘생긴 국민의힘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못생긴 민주당을 선택하시겠어요? 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예능이에요, 예능. 예능이다. 그러니까 저것을 만약에 정말 이재명 차면 누가 잘생겨? 차은우. 뭐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너무 이걸 차은우 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공천 주고 이게 정말 정치를 폄하하는 것이고, 이원모 대통령 비서관은 진짜 강남이 지역구 본인이 신청했는데 험지 보내겠다 했는데 양지 용인시 갑에 연고도 없고 그걸 전략공천해서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로 그 본인들이 어떤 공천하는 방식에 비해서 안기령 저분은 2년 동안 방송한 게 아니고요.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당의 행사 모든 것들이 다 조율하고 열심히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본인의 능력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근 부대변인 1, 2년 했다고 해서 공천 줬다고 하면 전체 인생을 또 부정하고 능력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건 공식적인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걸 전체적으로 너무 인간 이하로 평가해버리면 저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논란과 관련해서 당내에 일고 있는 논란입니다. 안기령 부대변인 본인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거나 야당을 험담하거나 그런 일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에 골몰하시기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말씀. 특별한 연고는 없는데 관련된 내용은 차차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 진학 때문에 20대에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근처, 직장 근처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도봉갑이 제 일터라고 생각을 하고 반박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연고는 없지만 왜 당이 나를 이곳에 공천했는지 차차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예능을 다큐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코를 파줬다라며 박찬대 최고위원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됐던 영상을 촬영한 매체에서는 이거 뭐 코딱지를 파준 게 아니다 라며 나름 반박하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논란이 됐던 영상은 이건데요. 자, 이렇게 요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뭐 코를 파줬다, 혹은 뭐 코딱지를 떼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매체 쪽에선 코 속이 아니라 광대뼈 주변이다. 그러네요. 콧속이 아니라 광대뼈 주변입니다. 그래서 코를 파줬다라는 표현은 그 각도의 사이에서 나온 오류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광대뼈 주변의 이물질. 그렇죠. 2년 전 제주 행사인데 설마 2년 전에 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코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줬다라고 설마 볼 수 있겠습니까? 광대뼈인 것 같은데 박성규 차관님께 이런 질문 드리기는 상당히 좀 민망하고 좀 좀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콧속이냐 광대뼈냐라는 어떤 부위의 차이 혹은 이 영상의 어떤 각도의 차이에서 오는 해석학적 오류가 과연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논란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대변인 차관께 드리는 게 아니라 KBS 기자 출신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도 좀 민망해하면서 답을 할게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 코를 후빈다는 건 사실은 본인이 본인의 코를 후비는 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사실 민망해서 잘 안 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저게 화제가 되는 거는 저분이 이른바 지금은 찐명으로 구분이 돼서 이번에 공천도 무난히 받았던 분이죠. 예. 그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화제가 되는 것이 저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 행태 자체가 너무 이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행태로 가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안기령 그
좀 전에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능을 다큐로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능이 다큐가 돼버렸어요. 어떤 순간에 본인이 공천을 받는 순간에 다큐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기령이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에 정말로 좋은 지역을 저렇게 받았지?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역 연고도 없고 그렇다고 특출난 방송인도 아니었고 상금 부대변인은 부대변인 수도 없이 많은 게 정당의 현상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받았던 이유가 뭘까 하고 파다 보니까는 저게 지금 걸린 거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당의 공천 행태와 관련해서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금 현상으로 볼 때는 저게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예능이냐 다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의 우호적인 신문이에요. 거기에 책임 있는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상태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법 리스크보다 또 테러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큰 게 심각한 게 공천 리스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런 얘기는 민주당이 꼭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예.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 등의 이 영상에서 보면 코 속에 있는 이물질이 아니라 광대뼈에 있는 이물질을 떼주는 영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도 거듭 다시 한번 사실관계 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이 공천 이야기 전해드리죠. 자, 친윤들이 거의 다 살아남았다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부터 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유독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과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대형 미디어월에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정당 지지율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 등에서는 정당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갈까,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 함께 보시죠. 아시다시피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여러 조사 기법 등에 따라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던 여론조사였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 들어서 1월 셋째 주 민주당이 45.1, 1월 넷째 주 민주당이 44.9, 2월 첫째 주 민주당이 45.2, 2월 둘째 주 민주당이 41.8, 2월 셋째 주 민주당이 40.2. 그런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근 발표된 2월 넷째 주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국민의힘이 43.5, 민주당이 39.5의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세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뒤바뀐 양당의 여론조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펼치고 있는 이것이 하나의 전쟁이라면, 이것이 하나의 바둑과뚜 같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수싸움이라면 이 두 사람이 놓고 있는 이 전략적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지지율의 결과다, 이런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각 대표의 이 총선 전략 어땠길래? 먼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보시죠. 저는 오면서 놀랐는데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다 라고 자평합니다. 원주 두 번째 왔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저희가 원주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원주 시민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토니가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듣지만 제가 참 글씨를 못 쓰네요. 저희 국민의힘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위해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입장권 암표를 근절해 보려 합니다. 매크로 같은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매표를 방해하고 그렇게 산 표를 비싸게 웃돈 얹어서 파는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안표 거래는 그냥 경범죄로만 되어 왔거든요. 해당 법을 통해서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꾸려 합니다. 강원도 원주를 찾아서 공천이 가장 잘 된 곳이다 라면서 그 지역에 원주 갑 등 이 격전지인데요. 박정아 후보 등을 띄웠습니다. 박정아 의원 등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는데요.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에 한 번도 저희 폐업 같은 안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되게 좀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압승하십시오. 이겨서 받고 있죠.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입니다.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 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이 대표급 인사의 행보 보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주를 어제 찾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임종석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중성동 갑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찾아서 이 기후 관련된 공약을 또 발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천 전략, 선거 전략? 일단 이제 공천에 있어서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이제 그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민주당 공천은 뭐 거의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물론 무응공천이랄지 현역들의 불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공천이 이제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방금 봤잖아요. 원주에 간 한동훈 그리고 인천에 간 이재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좀 나요. 왜냐하면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은 인파가 몰려 있고요. 상당히 분모비도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를 상당히 잘합니다. 택배함이라는 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택배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정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가는 곳들은 대부분이 뭔가 공천을 이미 단순 공천이 됐건 경선에서 이긴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뭔가 붐업을 좀 일으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어떤 뭐 방문하는 거 보면 기득권이라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일단 옷차림부터 틀리거든요. 그럼 본인이 목에 딱 힘을 주고 악수하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저걸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은 신선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저걸 재탕삼탕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이벤트랄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던 영역이었거든요. 특히 온라인이랄지.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젊은 정치 지도자가 오면서 이게 완전 뒤바뀐 거예요. 근데 저런 부분이요.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정당 지지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한동훈의 지지도가 이재명의 지지도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지지도 자체가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저런 변화 자체는 뭐 이게 총선까지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고무적인 그런 여론조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이 대표의 행보 등 이 총선 전략과 이 당 지지율에 대해서 서지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뭐 4년마다 선거니까 월드컵처럼 예선전에서는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 엔트리 최종 발표에서 경쟁에 있는 선수에서 결승전 월드컵 우승은 저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잡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과대 표집이 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 정상적입니다. 예선전 아무 무난하거든요. 그러나 막상 253개 지역구 봤을 때 나를 내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 구성을 보면 이 면면이 이게 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민주당 잘하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대선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원 동원해서 시장 가서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내일 상황 힘들거든요. 특히 전세 사기 피해는 인천뿐만 아닙니다. 대구도 수십억 지금 피해가 발생해서 특히 청년들은 정말 지옥에 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저 속에서 엄중한 게 아니죠. 엄숙하고 미안한 마음인 것이죠. 그게 민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은 정말 한동훈 어떤 모습일까 혹은 이재명 행보일까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과정 하나가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전체 엔트리 발표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각 지도부에서도 또 어떤 인재, 어떤 경쟁력으로 후보들이 이제 소개되면 그때 정말 결승전, 그때 국민의힘이 선택할 것인가 민주당 혹은 또 3지대를 선택할 것인가 그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직 엔트리가 다 발표된 건 아니다. 라는 서재영 부대변인의 반론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 논란이 됐던 친윤 용핵관들 많이들 살아남았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인데 친윤 의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이원모, 주진우 등 이원모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 비교적 양지에 공천이 됐고요.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 굉장히 좋은 곳이죠. 자, 이런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김효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공천이 뭐 조용하고 잡음이 없다인 것처럼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당의 핵심 인사들이 다 공천을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현역이 대폭적으로 물갈이가 됐다 이런 소식 들려오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이뇨환 그 비대 공천위원장이었습니까? 혁신위원장이었죠. 혁신위원장을 앞세워서 되게 그럴싸하게 연막을 많이 피웠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좀 결단을 해달라. 중진들은 희생을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 그때 내부에서 반응도 없었고요. 국민들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공천에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시선을 끄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의 공천이 그러면 잡음 없이 마무리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요. 글쎄 국민의힘의 공천이라는 것이 글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수용이 될 것인가 이 판단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만큼 경쟁력 있는 인물을 지금 내고 있는가.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현역이 많기 때문에 현역이 그동안에 경쟁력을 갖췄는데 국민의힘은 그에 걸맞는 인물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야대 두 거대 정당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공천도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야당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감동도 없고 뭐 특별히 국민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도 없는 그냥 그 기득권 중심의 공천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감동 없는 공천이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억가라는 겁니다.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조용한 공천은 우리의 공이 아니고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의 중진들 그리고 승복해주시는 후보님들의 공입니다. 억지로 까는 거다, 억가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수많은 중진들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험지로 잡음 없이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진들의 희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 중진들 중에선 이런 희생이 있느냐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억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당의 우세 지역에 국민 추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서울 강남권 TK 지역에 국민 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권을 국민과 같이 하자는 취지다라는 일종의 아이디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인천을 찾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계양을에서 당장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깜짝 행보였습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울 때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저를 찾아주신 원장관님한테 왔습니다. 고개 숙이면 어떡해? 얼굴 안 가려도 돼요? 얼짱각도로.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사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집이 호남이고 전라도 순천인데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제가 평생 이제 축구를 할 때 이 모든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죽어라 해라. 지금 그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후보님하고 함께. 열심히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꼭 힘을 실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재판 소식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어제 같은 날 다른 법정에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통점일까요? 주제를 보시죠. 같은 날 다른 법정, 또 하나의 공통점은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각각 다른 혐의로 부부가 재판을 받게 됐죠.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은 같았습니다.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앞서 법인카드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변호인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었고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 해서 김혜경 여사 이름이 빠질 정도였었습니다. 사전에 공모하거나 또는 결제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 기소된 후에 지금 1년 6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기소를 했는데 아마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많이도 뒤졌을 겁니다. 공동 피고인이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배모 씨가 그 식사 자리에 식대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김혜경 씨는 부인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김혜경 씨 측은요. 대접을 하지도 대접을 받지도 않았다. 법인카드로 긁은 것도 몰랐다라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한 5-6명의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김혜경 씨는 자기 거 계산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집사 역할을 하고 수행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서 나머지 다 밥값을 내줘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본인 돈이 아니고 또 개인 돈이 아니고 법인카드로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밥값은 어떻게 해야지?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밥값을 각자 내라고 이미 공지를 할 것인지 선거법 위반이 있으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선거 때 밥 먹으면요 양해를 구하거든요. 이거 밥값 내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각자 내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밥값 내고 그다음에 수행했던 사람이 법인카드로 냈어요. 그러면 김혜경 씨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아니 법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저거 이제 배모 씨는 자기가 사적으로 저런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관계되는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의 어떤 이 얘기를 이제 진술해 가면 김혜경 씨가 이제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까 김칠친 변호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소될 줄을 전혀 몰랐다고. 그러면 본인이 변호사로서 아니면 법적인 문제에서 뭔가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저거 자체를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문제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전 오후에도 재판받았거든요. 지금 김혜경 씨는 수원서 재판받았어요. 그 부부가 동시에 재판받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뭔가 역사에 있어서 정치 역사에 있어서 대표 부부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적은 한 번도 없다. 근데 이전에 대표 중에서 부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받는 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오히려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이거 자체를 이제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이번이 어제가 어떤 재판이 첫 시작이거든요. 향후에 이재명 대표 계속 법정 나가야 하고요.
김혜경 씨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정 나가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그날 재판받는 일자가 상당히 횟수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법카죠. 법카 관련해서는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둘이 또 공동 피고인으로서 또 법정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이례적인데 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느냐에 관해서 검찰 탓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탓이냐 그것은 굉장히 좀 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서재원 부대변인, 예. 정말 김혜경 씨가 대접을 하지도 않았고 대접을 받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식대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배 씨가 결제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 씨는 아무도 시키지 않은 다른 사람의 식대비를 왜 자기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주장할 수도 있고 뭐 의정 관련해서 그렇게 사실관계 따질 부분이 있긴 한데요. 좀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기간이 아니고 자체 경선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 물론 뭐 본인이 아니지만 배우자지만 여러 가지 식사를 하게 되면 선거를 치르는 대선 기간, 즉 총선 기간에도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법인카드가 아니고 이런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만약에 안 썼으면 그 영수증을 보고 이 부분은 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위배된다면 그걸 다시 토해내서 반납하거나 또 이렇게 수정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10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아니고 만약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되면 이런 부분은 공적인 확정이 아니고 혹시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소재가 됩니다 하고 과태료 처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2021년 9월인데 2년이 지나서 기소한 것은 저는 검찰이 어떤 뭐 정치 검찰을 해서 뭐 김혜경 여사 망신 주기가 아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 김혜경 여사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상정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재상정이 불발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이미 증권거래소에서 확정 수익이 19억이라는 게 발표가 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어떤 향후의 형평성 논란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혜경 여사를 조금 이제 기소를 함으로써 이제 김건희 특검 그 이후에 수사 기소가 진행될 것 같은 저는 정무적 판단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혜경 여사의 것 이 것만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앞으로 253개국 선거구 관련해서 아마 다 기소될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이 굉장히 애매하기도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 검찰의 행위가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미래의 선임 대변인이신데 새로운 미래에서는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몰랐다라는 김혜경 씨의 발언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법적인 것 많이 얘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배모 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으로도 의혹이 있었고 배모 씨가 다른 건으로 실형까지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관한 일이었을까. 그리고 배모 씨하고 김혜경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또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게 정말 연관성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이재명, 김혜경 그 부부가 법정에 나란히 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같이 이제 몸담고 있었던 정당에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뭐 대선 때까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민주당도 입장을 많이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이거구나. 가뜩이나 이제 공천 파동도 좀 심각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무능하고 국민의힘이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지지도는 올라가면서 저렇게 의기양양할 때 과연 민주당이 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가 이런 데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들이 총선까지 계속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총선을 정말 치를 것인가. 제가 뭐 민주당을 걱정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정치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민주진보, 지금 민주당이 과연 민주진보 세력의 대표자인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정치인의 공직자의 사명인데 그 모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같은 날 다른 혐의, 즉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위증 교사 혐의의 공범이자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한 이 김모 씨가 이 대표의 서운과 배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이랬죠. 김 씨와 저는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제 이 김모 씨가 이랬습니다. 내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많이 서운했다. 그 표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는요,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받고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고 중압감도 느꼈다라고 어쩔 수 없는 위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 김모 씨가 서운함을 느꼈다라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위증을 강요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다 라면서 이 사이를 규정하면서부터 발단이 됐는데요. 위험한 관계다라고 이 대표는 이 김모 씨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험한 관계라더니 이런 긴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일종의 반박 보도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과연 이것이 위험한 관계일까?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던 당시 그렇게 먼 시점이 아닙니다. 2022년 9월에 김모 씨가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했다는 거죠. 검찰이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이 김모 씨는요, 위험한 관계의 김모 씨는요, 2022년 9월에 몸 추스르고 담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 이거는 이재명 대표 낙선 후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감사합니다 라면서 웃음 표시까지 보냈습니다. 위험한 관계, 형님. 게다가 이분은, 자, 일단 여기까지. 박선규 예. 장관님, 위험한 관계입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일방적인 형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대표는 비교적 감사합니다라는 좀 딱딱한 답변이긴 했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 받은 그 의원들에게 본인들도 잘 알 거려 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 거려 하면서 웃는 모습 잠깐 방송됐지 않습니까? 요즘에 화제가 됐던.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조심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일단을 좀 보여준 것 같다. 아마 당사자들은 저기서 모멸감을 더 느꼈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연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적을 쭉 보면은 알려진 것만 봐도 본인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고 누구도 가까운 관계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을 분리하게 되면은, 본인이 분리한 상황이 되면 나 전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른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좀 반복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아주 비극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있었고요. 이번 것도 저는 아마도 위증교사를 받았던 김모 씨가 그 부분에 대한 서운함을 굉장히 가졌을 것 같아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관계는 사실은 예사관계 아니거든요. 아무나 만나가지고 형님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 그리 못하는데 형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용어라 그러면, 그리고 이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했던 것 같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큰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곤경에 처한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다.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는데 결국엔 저게 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위험한 관계였다고 얘기하니까 배신감이 꽤 컸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큰 이른바 정치 리스크가, 선거를 앞두고도 정치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뿐이겠어요. 조금 전에 김효은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제1야당의 부부가 같은 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런 상황, 어떤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받겠습니까? 저는 좀 화도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얘기한 거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김모 씨에게 당신 이러저러 하니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얘기해주면 돼 하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이 녹취록에 그대로 들어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됐다.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뭐 그런 뉘앙스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해 달라는데 본인이 듣고 싶고 본인이 저분에게 이렇게 진술을 해줘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앞에서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를 좀 기억해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녹취록이 이미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증인이 본인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기는 몰랐고 그리고 위험한 관계였고 그 김모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모습이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서 가슴도 좀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이렇게 위험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위증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었고 위증을 요구할 관계도 아니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제3지대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세밀에는 탈당파 잡기, 개혁신당은 발굴하겠다. 그런데 이 두 정당 이야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겠고요. 조국 신당과 관련된 소식부터 다뤄보죠. 선관위가 조국 신당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신당이라 부르고 있다. 당명의 어떤 방식이든 조국 두 글자가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조 전 장관은 얘기했습니다. 선관위에선 조국 신당은 불허다. 우리나라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조국민주당, 민주조국당, 조국개혁당 등 명칭 가능하다. 하지만 저것은 우리나라 조국의 의미로 해석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은 안 되는데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조국당, 민주조국당은 괜찮다라는 건데 뭐 이게 약간 선관위가 눈 가리고 앙 아닙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조국은 안 되는데 우리 조국은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근데 조국이란 말이 뭐 조국이라는 뭐 전 장관의 이름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라는 조국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 이제 편법으로 그렇게는 이제 뭐 등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정당은 공적인 기관 아닙니까? 근데 거기 왜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기가 마치 뭐 마하트마 간디나 케네디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면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제가 전에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 전 장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요.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약간 나르시즘 요소가 저는 있다고 좀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외모에서도 나르시즘 요소가 있고 자기들은 일반 사람과 좀 다르다는 그런 굉장히 우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이름까지도 조국자를 붙이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또 조국자는 무조건 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참 좀 약간 재밌긴 해요. 이제 조 전 장관 징역 2년 받았잖아요. 인재 영입 1호가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가요? 전과 사범의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황운하 의원도 지금 조국당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 전 장관이 만든 저 정당에는 전과가 없으면 이게 아예 입당이 안 되는 건가? 조국 신장식 만약에 황운하 이렇게 되면 엄청나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당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영입 1호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는지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미 언론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도 비례대표 가려다가 낙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3회나 있는 그런 사람을 인재 영입을 1호로 하는지.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뭐 일주라도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의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는데 어찌 보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좀 직감했다 뭐 이렇게도 보이십니까? 조 전 장관의 아주 결핍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 감수성. 도덕이 뭔지를 몰라요. 법률적 감수성이 아주 부족해요. 지금 법대 교수잖아요. 법대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법적이고 도덕적이긴 아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지하는 그런 강성 지지자를 끌고 가서 뭔가 국회의원 몇 수라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나의 후계자가 있어갖고 국회의원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된다. 이거 국민의 안중에 없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복수를 할 것인지 그런 생각 외에는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김관삼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3당과 관련해서 두 축이 있죠.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민주당의 동지들과 함께해달라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던 이낙연 대표의 발언입니다. 공천과 관련된 날카로운 비판인데 들어보시죠.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40년 이상 한국 정치를 관찰했거나 경험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처음 봅니다. 오늘 어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마저도 이재명 대표는 선거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승리하지 않더라도 당을 장악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인 걸로 보인다. 이런 내부 발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이번 공천에 반발한 탈당을 예고하거나 선언한 의원 등을 새로운 미래가 다 포용하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박용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합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순 의원 100번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봐도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새로운 미래 합류를 검토 중이라는데 박용순 의원 말고도 민주당의 다른 현역들이 새로운 미래 합류를 고민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 있습니까? 저는 서른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서른 의원도 고민 중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미래 합류하는 게 이제 시간차는 있지만 저는 집단적 조직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 정치사에 이런 공천은 없었다라고 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전에 무슨 뭐 영화의 무슨 그 패러디처럼 이게 무슨 공천인지 누구를 위한 공천이고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지금 민주당 가짜다. 민주당은 죽었고 새로운 미래가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아마 개인적인 다 사정이 있고 또 지역의 같이 동지들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어제 이낙연 대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 남아서 그리고 총선 이후에 뭔가 민주당에서 도모하는 그런 정의 방식은 지금은 아니고 이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고 정치를 원위치 하려면 밖에 나와서 지금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 새로운 미래가 집은 작지만 밖에 아주 탄탄한 국민과 함께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과 정치인들에게 동참할 것을 저희가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민주당 현역들이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느냐에 따라서의 앞으로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이준석 대구 출마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개혁신당으로서는 최소한도 교섭단체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으면은 그걸로 성공하는 거라고 난 봐요. 15%까지 지지도가 높여져야 되겠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을 안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쯤 됐으면 한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대구여야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고향도 되고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아마 그런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아니면 보수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틀 안에 놓고 이제 검토를 한다. 이 대표의 대구 출마,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였던 서지현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대구 기류는? 근데 대구 시민은 우롱하는 거죠. 사실은 그 훌륭하신 우리 김부겸 총리도 삼선하고 대구 와서도요 3번 만에 당선, 그것도 힘들게. 상대 후보가 좀 그렇기 때문에 된 것이지 정말 그런 김부겸 총리도 9년을 일했습니다. 9년을 매일매일.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향이 대구시고 고향일 때 그리고 대표일 때 대구를 위해서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구로 나오면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는 것은 이준석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도 알고 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사실 차기 미래 지도자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 언론을 띄우면서 저는 결국에는 비례대표로 갈 어떤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저는 실질적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걸 봤을 때는 지역구 선정보다 비례대표에서 그런 어떤 본인의 입을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원내에서 들어와서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것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TK 출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TK 지역도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지금 컷오프가 돼 있지 않고 모든 걸 경선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이름을 한 번 더 홍보하고 그 이후에 스텝을 밟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재현 부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요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김진의 도직구쇼 구독자님들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아래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과 서재현 부대변인이 함께합니다.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가 오늘 정말 많은데 라방과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